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장원급제 소방직 항복사 과정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이번 시간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네요. 오늘은 229조 6.25 전쟁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6.25를 발언했었죠. 요새 학생들이 6.25를 너무 모른다. 그 이후로 부쩍 공무원 시험에서 6.25 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든 여러분이 어렵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순서를 좀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서 문제가 좀 중요하다. 일단 거기 6.25 배경에 보면은 일단 제주 4.3 사건 같은 게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해서 좌익들이 이른바 폭동을 일으켰던 일이 있었고요. 그 와중에서 무고한 양민이 많이 희생이 되죠. 이것도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여수와 순천 지역에 원래 여수에 주둔하던 14연대라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가 10월 19일 날 이제 일종의 항명을 한 거죠. 제주도 진압작전 4.3 사건을 진압하러 가는 걸 거부했고요. 그래서 좌익적 입장, 공산주의적 입장 갖고 있던 병사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군대 내에 있었던 좌익 세력을 색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6.25 전쟁, 그 지도도 넣어놨고, 오른쪽에 그 흐름을 넣어놨는데요. 3년 동안 진행된 전쟁에서 1년 동안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나머지 2년은 고착됐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고 일단 잘 보시면, 일단, 1950년 6.25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갔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까맣게 배 있는 그 낙동강 지역까지 내려가죠. 그 다음에 화살표가 올라오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날 있게 되면서 서울이 탈환이 되고 다시 이번에는 유엔군과 국군이 쭉 밀고 올라가죠. 그래서 거기 지도에 보면 지도가 좀 작습니다만은 압록강에 진격하게 된 게 11월 1일 날이면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중공군 또는 중국군이라고 하죠. 중국군이 개입함으로써 다시 또 쭉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1951년 1월 4일 날은 서울이 다시 함락됩니다. 이걸 일사후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사후퇴. 다시 이번에는 국군이 밀고 올라 서울을 재탈환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전선은 고착이 되고 2년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만 반복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선이 왔다 갔다 하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6.25가 끝난 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거기 보면 53년 6월 18일 날 보니까 이승만이 방공포로 25,000명 석방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기가 막힌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전쟁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무슨 포로를 석방 이럴 권한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승만이 유엔군이 관할하고 있고 거제도에서 이제 수용하고 있던 전쟁 포로 중에 남한에 남기를 원했던 그런 포로들 약 25,000여 명이 있는 그 지역에 한국군 특공대를 보내서 철조망을 끊고 들어가서 이들을 바깥으로 빼낸 사건입니다. 이걸 방공포로 25,000명 석방. 이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거고요. 이건 제네바 협정에도 위반이 되는 거고요. 이승만은 왜 이렇게 강수를 뒀을까요? 이승만은 다시 만약에 여기서 휴전이 이루어지면 또 북한이 쳐들어온 걸 배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반드시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자꾸 휴전 쪽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일종의 목리를 부린 거예요. 이런 일을 벌여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난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협상을 한 카드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 주겠다. 이 카드를 내놨고 그래서 휴전이 이루어지고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2개 사단이 DMZ에서 주둔하는 상황이 됐죠. 그 중에 1개 사단은 철수했고 지금은 미제 2사단이
지금 서부전선에서 지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밑에 분명히 나오는데, 가끔 이제 그런 거 물어보는 것 중에 맨 밑에 줄이면 제네바 정치회담이라는 게 있어요. 1954년에. 제네바에서 정치회담이 열리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죠. 정전협정 성립 후 3개월 이내에 고위급 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권고한다. 관계 각국 정부는 이 회담의 모든 외국 군대를 한국에서 철수시키는 사항과 한국 문제 및 기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사항을 고려하도록 요청한다라고 정전협정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1954년에 제네바에서 회의를 했는데 역시 결렬되죠. 아무런 적이 없었고, 물론 그 54년 제네바에서는 베트남전과 관련된 협정도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정전협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좀 간단히 얘기하고요. 좀 정전이죠. 휴전이란 말도 되고요. 영어로 truce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를, 전쟁을 당시 멈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선 전쟁이 다시 나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쪽이 북한이고, 이쪽이 미국인데, 미국이 북한을 공격을 한다 해도, 전 세계적으로 봐서는 전쟁이 잠깐 멈췄어요. 멈췄는데 쟤네들 또 싸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고가 아니에요. 이미 싸움이 되고 있다 잠깐 말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싸우는 걸 전제로 지금 잠깐 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두려워하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미국의 공격. 예. 근데 이게 종전이 되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다르다. 종전. 그렇게 되면 전쟁이 끝났다는 것으로 합의가 된다면, 그 이후에 누가 북한이 됐든 미국이 됐든 침략을 하게 되면 이거는 명백한 침략이 해야 됩니다. 따라서 유엔군이 출동할 수 있고요. 전 세계 여론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약한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한시름 놓는 거죠. 왜? 미국이 공격할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새 종전협정과 이런 거에 빨리 좀 서두르고자 하고 핵을 포기한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시나 본데 정전과 종전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그 다음 페이지로 우리 가셔서 이제 2절 민주주의와 실현과 발전인데요. 요거 할 때 여러분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1948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쭉 정리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시기 사건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 순서를 정리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요. 대통령 선거 보세요. 48년이면은 대통령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러면은 52년, 죄송합니다. 밑에다 쓰겠습니다. 52년 그리고 58년 이렇게 두 번 하면 끝이거든요. 이승만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임을 금지하기 때문에. 자, 그랬는데 이승만은 이러한 규칙을 완전히 깬다는 게, 그게 민주주의의 실현에 속하는 거죠. 제1공화국입니다. 1948년. 보죠. 이승만 정부의 독재화. 1950년, 여기서 하나 또 기억하실 것은 국회의원 선거가 1950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재헌국회는 임기가 2년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50년에 국회 선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6.25가 나기 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대다수가 무소속이고 또, 그 다음에 대부분 다 반이승만계였죠, 사실상. 그런 상태에서 6.25가 나게 된 거예요. 자, 국회에서 지금 뽑아도 전쟁이 없었어도 대통령 되기 힘든 상황인데, 재선되기 힘든 상황인데 전쟁까지 있었죠? 자, 그러니 판을 바꾸지 않고서는 자기가 재선 52년에 재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발췌견이라고 합니다. 52년 5월에 보세요. 거기 비상경 선포하고 내각제견 주동의원 군산단을 몰아서 구속시키고, 자, 그래서 발췌개헌안이 통과가 되는데요. 핵심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직선제. 직선제라게 되면 아무래도 대중들의 어떤 그 정치의식이란 게 이렇게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원래 독재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국민투표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보면 이걸 부산 정치파동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보세요. 52년 이후에는 58년 또 못 나온다 그랬죠? 자, 58년은 뭘 했어요? 4.4.5입 개헌을 하죠. 4.4.5입 개헌. 초대 대통령이 안에 삼선 금지 조항을 폐지한다라는
특별한 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헌법을. 거기 보시면 개헌안 표결. 자, 원래 이제 개헌안을 통과하면 3분의 2가 필요한데요. 거기 보세요. 개헌안 통과 필요한 국회의원 수는 제적 203명의 3분의 2니까 135.333, 즉 136명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야당이 뭐라 했냐면 0.333 인간을 0.333 나눌 수 없기 때문에 135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래서 통과래. 이게 그 유명한 4.4.5.2 교육입니다. 세계 정치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된 아주 참 기발한 그런 사건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이후에 이승만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58년이 아니네요. 아유, 56년이죠. 56년 선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년 선거에도 나오게 되는 거고, 뭐 계속해서 한다면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1공화국입니다. 근데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부 맨 밑에 줄은 1958년 1월에 보면요, 밑에. 진보당 대통령 후보인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처형했죠. 이 조봉암은 56년 선거에서 이 이승만에 도전하는 대통령 선거로 나와가지고요. 상당한 득표를 합니다. 전체 득표 30% 가까이 하는 바람에 이승만으로서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이었는데 그를 간첩으로 몰아서 처형하게 되죠. 그리고 보안법 파동을 만들었죠. 신국가보안법으로 만들어서 언론과 야당을 탄압하고요. 이 죽산 조봉암이라는 사람은 제1차 조선공산당을 하던 사람인데 해방 이후에 전향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행정부 농림부 장관으로 입각을 합니다. 이승만이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지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인데 이와 같이 자기한테 대들었다고 그래서 이런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236쪽 사진도 보이죠? 예. 근데 지난 2012년에 조봉암의 가족들이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재심 결과는 국가에 의한 정치 테러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첩 혐의는 유명히 벗겼습니다. 예. 일종의 정치 보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곳에 또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네요. 이런 상태에서 1960년에 그 유명한 4.19 혁명이 있게 된 것입니다.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예. 보죠. 231조. 4대 대통령 선거.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3.15 부정선거라고 그래요. 3.15 부정선거. 밑에 보시면 그 표가 나오는데요. 그 위에 보면은, 민주당의 그 조병옥이라는 사람의 얼굴이 보이죠? 이 사람이 또 이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선거 도중에 병으로 사망함으로써 사실상 대통령 후보는 이승만 하나가 됐고요. 그럼 왜 이렇게 부정선거를 할 수밖에 없었죠? 부통령에서 이기붕이라는 사람을 당선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이승만의 후계자라고 이제 지칭되던. 자, 거기 보면 3.15 부정선거입니다. 민주당은 선거 무효를 선언했고요. 1차 마산 시위가 일어났고 4월 11일 날 마산 선거에 일어난 김조리 시체가 떠온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1차 마산 시위가 있었는데 그 시위가 널리 퍼지진 않아요. 물론 참고적으로 우리 하나 꼭 기억할 것은 3.15 부정선거가 잘못됐다는 시위가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은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2월 28일 먼저 대구에서 이제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 규탄 시위가 제일 먼저 일어난 건 대구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산에서 1차 시위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시위 도중에 실종되었던 학생이 있었고 김주열이라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시위는 다 사그라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특별한 이슈 없고 말이죠. 또 경찰 진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4월 11일 날 그 실종되었던 김주열의 시체가 떠오름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사건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2차 마산 시위가 있었고요. 경찰은 공산당의 선동이라고 발표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서울 같은 데서도 엄청난 시위가 일어났고 학생들 시위대들 주로 학생이죠. 경무대로 향한 대규모 도심 시위가 4월 19일 날 있었는데 여기다 대고 이제 총격을 갑니다. 그래서 4.19가 되는 거예요. 사망만 21명이었어요. 물론 이때 총격을 가한 것은 경찰들입니다. 예. 결국 이것 때문에 교수들의 시국선언 나왔죠. 이승만이 하야합니다. 사과한 적은 없습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허정이라는 사람을 과도정부 헌법을 바꿔야 되니까 해가지고 4.19 혁명을
이승만 하와이로 망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게 헌법을 만들게 됐는데 양원제, 우리가 내각 책임자로죠. 양원제 개헌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죠. 우리 이거를 제2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죠? 여기는 이제 제1공화국. 그러면 4.19 이후에 제2공화국이 되는 거죠. 제2공화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보죠. 국무총리는 잠명이 임명 지우시고요, 여러분. 임명이 맞네요, 여러분. 자, 왜냐면요.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대통령 윤보선이란 분이 국회에서 선출이 되고 국회의 다수당의 책임자를 대통령이 총리로 임명하는 그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장면이 임명이 되고요. 행정부의 수반을 모든 권한은 총리가 지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거기 나온 것처럼 내각 책임제 정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민의 영문, 시민의 힘으로 아시아 최초의 민주혁명을 일으켰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4.19를 아시아 최초의 민주혁명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예. 제2공화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장면 내각이죠.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웠고요. 경제개발계획 수립 별표 3개 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경제개발계획은 뭐 박정희가 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자꾸 많이 하시는데 계획은 장면 정보 수립한 게 맞습니다. 예. 하지만 민주당 자체의 분열, 뭐 구파와 신파, 리더십의 결여, 그리고 4.19 혁명의 이념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부정선거 책임자라든가 축제자에 대한 처벌이 소극적이었던 이런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61년 5.16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자,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군사 정변이란 말 쓰는데요. 정변은 쿠데타를 이제 번역한 거니까요. 예, 정변이란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 5.16 군사 정변입니다. 동그라미 하죠. 그 박정희가 이제 정변 이후에 만든 기구를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합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직속기구로 중앙정보부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의 국정원. 국정원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거기 보면 이제 62년까지도 이제 군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63년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민주공화당이 창당이 되고 대통령 후보는 그 62년 12월에는 헌법 개정안이 돼 다시 대통령제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출마 안 한다던 박정희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당선됩니다. 박정희가 470만 표, 윤석열이 453만 아주 근소한 차이로 박정희 당선이 63년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63년은 여기는 군정이라면 여기 이제 군정식이라면 63년에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또 4년제니까 67년, 71년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못 나와요. 71년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또 박정희는 룰을 또 바꾼다는 거죠. 역시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자 223쪽에 보시면 제3공화국이죠. 이제 박정희가 들어섰던 곳을 우리는 제3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이제 제3공화국. 헌법이 바뀌었으니까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박정희는 경제 제일주의 내세웠고요. 반공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가 있었고 1965년에. 근데 이거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노렸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군정 시기에 김종필이 일본에 방문하죠. 그래서 오이라라고 하는 수상을 만나서 각서를 만났는데 거기 보면 뭐 무상원조 3억 달러를 독립축하금, 그 다음에 나중에 갚아야 될 차관 3억 달러, 그래서 이제 6억 달러입니다만은 어쨌든 배상금이 아닙니다. 전쟁 배상 또는 전쟁 피해 청구권, 전쟁으로 인한 권리 청구권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고 분명히 해놨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네. 이거에 대한 이제 반대 시위가 있어요. 그걸 6.3시위라고 그래요. 1964년에 계엄령과 휴교령을 내리면서 결과적으로는 학생의 시위를 무마시키고요.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된다. 1965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포항 제철을 만들고 그다음에 경부 고속도로를 놓고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시기에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집니다. 1964년에 이제 파병이 이제 우리나라가 되는데 미국 측에서는 이른바 브라운 각서라는 거에서 이제 미국 대사였어요. 우리나라 주재 미국 대사인 브라운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와 브라운이 이제 전달한 각서에 보면 한국군의 현대화, 그다음에 차관을 제공하고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베트남을 창전했고요. 베트남 특수에 참여할 수 있었고 한미동맹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군대의 월급, 장비 이런 건 이제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미군이 지급한 거를 월급 같은 건 달러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데 수많은 장병 희생입니다. 4,953명 제 기억으로는 5,000명 가까이가 전사를 하셨죠. 부상자도 상당했습니다. 이분들의 그런 희생으로 인해서 돈이 달러가 이제 우리나라에 지급됐고 정부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우리나라 원화로 바꿔서 유족들에게 이제 군인 가족들에게 줬던 건데요. 지금 현재 월남 참전 용사들에 대한 수당이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에 정당하다고 보고 좀 더 많은 액수를 좀 지급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분들은 어쨌든 뭐 고생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자, 박정희 정부는 영구집권을 기도하죠. 그것이 삼선기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71년 선거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68년에 1.21 사태, 그래서 김신조 등 무장공비 30명의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습격 직전에 이제 뭐 진압이 됩니다만은 예비군이 창설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3일은 미국 정부한 푸에블로가 북한에게 납치되는 이런 아주 한반도 긴장 상황을 빌미로 해서 삼선 금지 조항을 삭제해서 국회 별관에서 통과시켜서 이제 국민투표에 붙여서 이걸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를 3번 한다로 고칩니다. 이걸 삼선견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분명하게 뭐로 들어간 거예요? 독재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 71년 선거에 이제 박정희와 김대중 대통령이 젊었을 때죠. 그래서 김대중이 싸운 게 바로 여기였었는데 아슬아슬하게 박정희가 이기죠. 물론 김대중 측에서는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좀 불안했던 모양이죠. 72년에 말 그대로 유신이란 걸 하죠. 유신입니다. 유신. 보통 제4공화국이라고 하죠. 이쪽에 쿠데타를 한 거예요. 헌정사상의 쿠데타죠. 그래서 영구집권으로 나가게 됩니다. 박정희의 영구집권. 자, 거기 보시면 뭐 10월 유신 이렇게 되는데 뭐 특별한 거 자세한 건 하지 않았고요. 거기 보면은 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 좀 이따 보겠습니다. 남북이 서로 공동성명 발표에서 이제 통일의 획기적인 물꼬를 튼 게 있었는데 그해 10월에 유신을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하고 국회 예산했으며 유신헌법을 확정하게 됩니다. 네. 그 유신헌법의 골자가 밑에 나오는데요. 특별한 게 있다면은 대통령 직선제는 폐지되고 통일주체 국민회 별표 3개 하십시오. 이 유신의 최고 기구입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가 되죠. 국민회는 그 대의원을 뽑는 겁니다. 네.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추천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 의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고요. 대통령은 헌법 효력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별표 3개죠. 헌법을 정지시킨다. 지금 현재 우리 법에서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예.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죠. 자, 말 그대로 독재가 시작됐어요. 유신체제는 저항일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976년 3월 1일 민주구국선언문 이른바 명동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유신의 저항을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기치를 올린 사건입니다. 윤보선, 함석헌, 김대중, 문익환 등 정권 퇴진운동을 이때부터 시작을 하죠. 예. 이런 상태에서 거기 보면 1979년에요. 79년 8월에요. 그 야당이 이제 신민당이라는 당이 야당이었는데 여기서 농성주의 YH 무역 소속 여공들 부당 노동행위에 저항했던 이 여공들이 여기 와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 야당 당사에서 야당은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신민당은
이걸 강제 진압하죠. 이건 뭐 초유의 일입니다. 다른 당의 일종의 치외법권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100% 치외법권은 아니고요. 불문율적으로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진압하는 과정에 여공 한 명이 죽었고 사망했고요. 그 다음 달 79년 10월에는 야당 총재인 김영삼이 제명됩니다. 따라서 부산과 마산에서 일제 항쟁이나 이걸 부마 항쟁이라고 그러죠. 반정부 시위. 그래서 이제 이걸 그대로 지켜왔던 다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라는 사람이 여러 번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김재규의 주장에 의하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대의로 대통령을 총을 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걸 12.6 사태로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피격 사망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유신이 79년에 이제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돼야 되는데, 자, 여러분, 다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죠. 예,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함께 신군부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79년 12 사태라는 것을 정점으로 해가지고요.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리고 성공을 눈앞에 뒀는데 이제 광주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시위가 계속 있었다. 경과 보세요. 광주시민 개헌군이 공수부대가 무차별 살상했고요. 이에 시민들이 자체 무장을 하여 개헌군과 정면을 맞춰 싸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서로 총격을 벌이죠. 자, 시민들이 드디어 총을 들었습니다. 진압, 시민의 저항에 밀린 공수부대가 철수해서 광주가 시민의 품으로 들어갔는데 미국의 방관하에 개헌군이 재진입함으로써 왜냐하면 우리나라 군대의 이동은 미군의 소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군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재진입해서 민주화운동이 진압됐는데요. 1980년대 민주운동의 분수령이었고요.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되는 민주주의의 한 상징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제5공화국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5.18 광주 이후를 이제 우리는 제5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전두환정부죠. 자세한 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군부의 정권 강화 과정이야 그렇다 치고요. 넘기시죠. 전두환정부입니다. 정의사회 구현장을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역사적으로 봐서는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정의사회 구현을 얘기했고 거기 보면 유화책도 많이 있죠. 프로야구가 출범하고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되고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복 자율화가 이때 이루어지고요. 자, 하지만 이때 또 좋았던 거는 경제가 3조 호황이었던 거예요.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3조 호황에 이루어서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던 상황.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폭압적이었어요. 거기 이렇게 보시면 87년 같은 경우만 해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87년 1월에 일어납니다. 서울대생이 물고문 도중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각계각층에서 헌법을 바꾸자, 대통령을 직선제배라라고 하는 분위기가 계속 나오던 상황에서 4월 13일 날 이른바 4.13 호원 조치라는 거죠. 전두환이 간접성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독재 유지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사실상 최후 통첩이죠. 이때부터 전국 각지 시위가 일어났으며 6월 10일 6월 민주항쟁이 이제 촉발이 됩니다. 호원 철폐,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습니다. 이 와중에 또 연세대생 이한열 군이 체류탄에 맞아 사망하죠. 네, 제5공화국을 무너뜨렸던 게 1987년 6월 항쟁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자, 결국 6.29 선언으로 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13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군정을 종식시키지 못하고 노태우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그 이유는 김대중과 김영삼이라고 하는 민주화 세력이 둘 다 출마함으로써 표가 갈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참, 이게 뭐 누가 하나 양보를 했었더라면, 왜냐면 둘이 합쳐서 득표율이 60% 가까이 됐거든요. 노태우 씨는 35% 정도의 득표를, 36% 정도 득표를 했는데, 셋이 이렇게 뛰어났을 때는, 노태우 씨가 1등이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에 의하면 사실은 뭐, 결선 투표제 같은 게 있었더라면 또 이가 달라지거든요. 결선 투표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헌법이 개정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육공화국이라고 하죠. 현재까지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헌법은 바뀌지 않아, 이 육공화국 대통령 직선제로 돌아오면서 이후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단 노태우 정부 때는요, 여소야대라고 우리나라 역사는 처음입니다. 야당이 국회를 더 많이 차지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돼 여소야대였고요. 뭐 우리나라 역사의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 뭐 초대야 이렇게 따져본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좀 처리하고요. 여소야대라고 하는 힘든 상황이 이제 아주 특이한 상황이 이제 벌어졌고, 거기 뭐 전 50 청문회가 이제 일어났고, 그 다음에 237조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북방외교라고 돼 있죠. 별표 3개 하십시오. 요거 많이 물어보죠. 오히려 군사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수교를 하게 됐다. 그걸 북방외교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 등장합니다. 김영삼 정부는 역사 바로세기라는 별표 3개 할 필요가 있죠. 그게 뭘까요? 4.19 묘지를 성역화하고 광주특별법을 만들어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시켰어요. 전임 대통령 둘을 구속을 시켰습니다. 왜? 12.12하고 그 5.18을 진압한 이 과정이 쿠데타, 옳지 못한 쿠데타였다 그래가지고 이걸 내란으로 봤어요. 그래서 잡아넣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그 원칙을 깬 거죠. 대단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김영삼 대통령은 참 강단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거기 보면 이제 IMF 체제의 외환 위기가 또 그의 치세에서 있었죠. 자, 김대중 정부를 보더니 국민의 정부라고 불렀고, 최초의 선거를 통한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는, 이게 취임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촛불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통한 여야 간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처음 일어난 것이 바로 김대중 정부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집권당 민주당이 선거에 패배해서 다른 당에게 다시 또 이제 정권을 인수한다면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되겠지만 현재는 이게 처음이 되겠습니다. 햇볕 정책이라는 걸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IMF 체제를 탈피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전체 그 흐름을 봤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흐름도 보이잖아요. 결국 민주항쟁 하나, 둘, 세 개, 4.19, 5.18, 6월 항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 특히 대통령 임기 2번 넘길 수 없다. 그걸 가지고서 정리하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따라 하시면 금방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세세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고요. 자, 이번에는 238쪽에 보면 이제 그 북한사의 변화 이렇게 돼가지고 북한 정권의 수립 과정을 넣어놨어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고난도 문제 같은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난도 문제에서 가끔 이걸 물어봐요. 뭐 이번 기초과정에서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이거 넣어놨는데, 이게 어떤 게 먼저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일행직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라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 유일 지도체제라고 하는 것이 언제쯤 되느냐. 거기 주체사상이 강조되는 건 60년대고, 거기 3번에 동그라미 3번 유일 지도체제가 확립되는 것이 1972년이다.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걸 만든다. 그래서 주체사상과 주속제가 규정이 된다. 물론 그때 남한에서는 박정희가 유신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서로 아주 비슷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었습니다.
북한의 경제와 관련해서는요, 천리마 운동이란 게 50년대와 60년대 있었고, 그 다음에 1차 7개년 계획과 2차 7개년 계획은 외울 필요 전혀 없는데, 거기 설명해 보시면 과도한 국방비 지출 경제 발전이 어려움이다. 그러니까 70년대로 들어오면서부터 경제 성장이 느려지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겠는데, 그건 과도한 국방비 지출. 왜? 주한 미군의 장비가 신형 모델이 들어오게 되면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죠. 적어도 비슷한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또는 소련으로부터 사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활 수준이 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그들이 마지막 선택한 것은 재래식 무기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핵이라고 하는 비대칭 무기를 이제 선택하게 됐던 것이죠. 예. 239조 남북한 통일 정책의 비교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노력이죠. 정책 비교 및 통일 노력인데 1960년대는요. 여러분 이 통일 노력 되게 중요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북 관계가 아주 이게 변화되는 격동의 시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동안은 좀 약간 홀대를 받았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는 뭐 자세히 물어볼 테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1960년대는요, 북진 통일론을 내세워서 이승만이. 북한에서 연방제 통일 방안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남한과 북한의 정체를 그대로 놔두고 연방정부 따로 만들자는 거죠, 미국처럼. 70년대에는 이른바 거기 보면은 8.15 평화통일선언이라는 거를 처음 함으로써 북진통일론에서 이제 서로 벗어나게 된 겁니다. 박정희가 이제 8.15 평화통일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명한 7.4 남북 공동성명이 들어오죠. 7.4 공동성명이 언제일까요? 이게 72년이니까 요쯤 되겠죠? 예. 7.4 공동성명. 뭐 유신 직전이죠? 유신 직전에 이건 뭐 센세이션 했습니다. 거기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에 합의를 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보니까 쭉 가면 통일은 자주적으로 한다 이 말이 핵심이고요. 둘째 쭉 가다 보니까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고요. 셋째 쭉 가다 보니까 민족 대단결을 도모한다 이 세 가지 원칙입니다. 중요하죠.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입니다. 예, 합의했어요. 첫 번째 통일은 언제예요? 삼국 통일. 유혈이죠. 피를 흘렸어요. 두 번째 통일 언제예요? 고려의 통일이죠. 역시 유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화적으로 하자고 우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다 분명히 나왔죠? 서로 협의하는 기구, 남북조절위원회라는 거 별표 3개 하시고요. 자,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북한에서는 사회주의헌법, 남쪽에서는 유신, 잘 지켜지지 않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이제 군부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80년대 가시죠. 80년대에서는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게 1985년의 일입니다. 즉 남북 적십자 본회의 8차 본회의에서 20개항에 합의함으로써 추석 방문단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을 방문하는 그래서 남북 이산가족 교환 방문 예술 공연단의 동시 교환 방문 서로 이렇게 왔다 가는 그런 것이 실현되는데요. 군사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이죠.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마 전두환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산가족이 처음 만난 거는 공식적으로 85년이다. 물론 그게 이제 단발로 끝나고 말았어요. 자, 90년대 와가지고는 노태우 정부죠. 아까 노태우 정부가 뭘 했다고 북방정책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권과 교류를 했잖아요. 이러한 분위기. 그리고 이제 냉전이 거의 붕괴되는 분위기에 맞춰서요. 91년 남북이 UN 동시가입합니다. 그리고 불과 2개월 지나서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걸 만들죠. 밑에 남북 기본 합의서 보면요. 구조에 보면 거기 보세요.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을 침략하지 않는다. 즉 불가침이라는 게 분명히 들어가요.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91년까지는 UN의 회원도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때 UN 창립 기념일 날이 국가 공휴일이었어요. 10월 24일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10월 24일은 UN이 만들어진 날이고 그날은 공휴일이라서 우리 놀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회원도 아니에요. 나도 91년도에 이거 보고 우리 회원이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뭐 그 전에 알았습니다만은
참 냉전은 많은 걸 이렇게 왜곡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이제 만들어집니다. 뭐 이건 뭐 휴지 조각이 됐죠. 왜냐면 북한이 핵 개발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98년에는 정주영 그 회장이 솥대를 몰고 방북을 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는 물꼬를 트이기도 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거기 241쪽입니다. 1980년대가 아니라 그걸 고쳐야 되겠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2000년대로 고치셔야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대.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나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 이루어지죠. 요새 뭐 남북 정상회담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첫 번째 거니까 되게 상징성이 있거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거기 공동성명이 있죠.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근데 두 번째가 참 재밌는데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 통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른바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발표했었거든요. 남측에서 연합 제안을 주장했어요. 먼저 교류를 해서 나중에 연합을 해서 하나로 가자, 이런 식이었어요. 이것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북한의 연방 제안은 뭐냐면 일단 연방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비슷해져 가서 나중에 이제 합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가 동질화돼서 정치는 나중에, 북한은 정치적으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만들어 가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러 가지로 지금 미국과의 관계도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은 통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 발전에서 우리가 잠깐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경제 발전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가끔 이제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요. 광복 직후는 이제 뭐 상당히 경제가 어려웠고, 6.25 이후에 보면 그 241쪽에 나오죠. 300산업. 미국이 원조를 해서 버티는 그런 과정이니까 300산업이죠. 예. 밀가루, 면화, 설탕입니다. 밀가루로 설탕으로 뭐야? 제일제당. 그 다음에 면화로 뭐야? 제일모직. 제일제당, 제일모직이 뭐 삼성그룹 아니에요. 삼성그룹 이걸로 큰 거예요, 여러분. 자, 원조 경제였는데 60년대부터 이제 원조가 줄죠. 그래서 이제 경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해방 직후에 있었던 상황으로서는 이제 귀속 재산 불화, 이거 적산 불화라고 해서 일본인이 놓고 간 재산에 대해서 일본인이 그 재산을 포기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일본이 이걸 포기했기 때문에 일본의 재산을 이제 불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불화 과정에서 이제 재벌이 형성된다, 뭐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이죠. 우리 여기서는 안 썼습니다만은 아까 반민특위를 했던 그 정부 수립 제1공화국 시절에 농지개혁이 있게 됩니다. 북한은 46년에 이미 미리 했어요. 근데 남한은 정부 수립인 1949년에 유상매수와 유상분배. 자, 지주로부터 돈 주고 사서 돈 주고 파는 식으로 갔습니다. 3정보를 기준으로 했고요. 땅을 받은 사람들은 결제 대금을 차등적으로, 한꺼번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갚는 식으로 갔다. 자, 그래서 농지개혁법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6.25 이전에 만들어져서 6.25가 진행되면서도 계속 이제 이어졌던 농지개혁법이 되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이제 경제성장 얘기가 나옵니다. 60년대는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죠. 60년대. 그래서 경공업이었고요. 동그라미. 3, 4차 경제개발 계획은 70년대죠. 중화학공업. 동그라미. 예.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석유파동. 예. 어려움을 겪었는데 80년대에 아까도 봤잖아요. 3조 호황이죠.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저달러는 N고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상품보다 상당히 싸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출이 잘 됩니다. 어려움이 극복되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수출과 수입에서 수출이 더 많은. 그래서 무역 수지 흑자로 전환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흑자가 되고 있는 거죠.
90년대에 위기가 왔어요. IMF 제재죠, 여러분. 예. 이 IMF 제재가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금모으기 운동 같은 노력이 있었고 뭐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뭐예요? 해고를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 전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좋아지면 다시 부르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지. 해고는 시스템이 왔는데 불러들이면 안 돼. 그게 우리나라 양극화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 노동운동과 관련해서도 우리 하나 좀 언급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고도 성장을 하는 과정에 노동자들의 권리가 상당히 제약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1970년 전태일의 분신 별표 3개 하시죠. 밑에 설명도 나오죠.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 전태일의 이러한 분신은 말이죠.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불이킨다 해서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군사정부가 유지됐기 때문에 잘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여러분 6월 민주항쟁 있죠?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이 활성화돼서 거기 뭐 전국적 노동조합, 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나 민주노총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뭐 경제 성장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로 가지고 정리를 좀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그 내용들 일단 뭐 한국사의 가장 흐름이 되고 근간이 되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시작되는 심화 과정에서는 이 내용보다 훨씬 더 좀 자세히 그리고 여러 사료가 제시가 됩니다. 결국 시험 문제에서는 사료가 나오죠. 그 사료가 그 심화 과정에 나오는 사료가 거의 100%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읽어볼 수 있는 기회로 해서 심화 과정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이제 곁들여지는 심화 과정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풀이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지금까지 수강직 과정, 기초 과정을 쭉 수강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뭐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좀 반복 학습을 좀 해주셔서 준비를 좀 차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심화 과정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소방직, 장원국제 소방직, 한국사, 기초과정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